그럼 국민의 비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임마, 앞으로 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의. 고조 알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1946년 가을, 경남 김해 진영읍 본살리의 작은 마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가난이 온 나라를 뒤덮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군정이 한반도 남반부를 통치하던 그해 9월 1일, 음력으로는 8월 6일, 과일 농사를 짓는 노판석의 집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노강토, 세 아들 두 딸 중 막내였습니다. 해산이 순조롭지 않아 읍내 남산병원 원장까지 급히 불러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술래는 진땀을 흘리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아드님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흙벽으로 지은 초가집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황소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아버지 노판석은 성실한 농부였지만 땅이 척박했습니다. 몇 마지기 안 되는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이술래의 태몽은 특이했습니다. 시어머니, 꿈이 이상했습니다. 큰 백마가 말뚝에 매여 있는데 시아버님이 고삐를 주시며 타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하도 커서 발굽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 아이가 크게 될 꿈인가 보구만.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태몽은 좋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축복보다는 입 하나 늘어난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아들이구만. 이걸 어찌 먹여 살린다. 아버지 노판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식입니다. 어떻게든 키워야지요. 소년 강토는 그렇게 가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4살 때부터 기억나는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것은 보리밥에 된장국, 그나마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남겨주이소. 강토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큰아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무이, 우리도 배고픈데. 알아. 그래도 막내니까 조금만. 강토는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울곤 했습니다. 어무이, 배고파? 밥 좀 더 주이소. 강토야, 참아라. 내일 아침에 더 줄게. 어린 강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지, 왜 형님들은 학교에 가는데 자기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지. 7살이 되던 해 강토도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의 학교는 사치였습니다. 판석이 강토는 학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일이나 시킵시다.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술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입니다. 강토는 똑똑합니다. 공부는 시켜야 됩니다.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강토는 꼭 공부시킬 겁니다. 어머니의 고집 덕분에 강토는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강토는 누더기 옷에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습니다. 야, 노강토, 너 오늘도 보리밥이냐? 그래. 우리 아버지는 쌀밥 싸주는데 너희 집은 보리밥도 제대로 못 싸주나? 친구들의 놀림에 강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로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한 번에 다 외웠습니다. 산수 문제도 가장 먼저 풀었습니다. 노강토, 칠판에 나와서 풀어봐라. 예, 선생님. 강토는 주저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놈 진짜 똑똑하다. 보리밥만 먹어도 머리는 좋나 보네. 선생님은 강토를 칭찬했습니다. 노강토, 잘했다. 내가 제일 먼저 풀었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칭찬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기성회비.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강토야, 미안하다. 이번 달도 기성회비를 못 내겠구나. 괜찮습니다, 어무이.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우리 강토가 고생이 많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호명했습니다. 기성회비 안 낸 학생, 일어서라. 강토를 포함해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거냐? 부모님한테 가서 당장 내라고 해라. 예, 선생님. 강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왜 가난한 게 죄가 되는 거지? 왜 우리는 공부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교실 구석에 앉아있는 강토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불덩이는 평생 꺼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공부 잘해서 큰 사람 될 겁니다. 그래, 우리 강토,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얘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네. 어머니는 강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토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형님들이 쓰던 헌 교과서였지만 강토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강토야, 불 꺼라. 기름 아껴야 한다. 어무이, 조금만 더요. 이 부분만 읽고 끌게 해. 알았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라. 강토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믿었습니다. 1959년 13살이 된 강토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하는 중학교. 강토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글짓기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대통령 각하를 칭송하는 글을 써오십시오. 잘 쓴 학생은 상도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나라를 구하신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강토는 연필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위대하다고? 우리 집은 지금도 배가 고픈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백지로 내야 하는지. 결국 강토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쓸 수 없다. 글짓기 대회 당일 학생들이 하나둘 장문을 제출했습니다. 강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강토의 종이를 받아들고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백지였습니다. 노강토, 이게 뭐냐? 너는 왜 한자도 안 썼느냐? 선생님, 저는 거짓말을 쓸 수 없습니다. 뭐? 거짓말? 예. 우리 집은 지금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어떻겠습니까?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미쳤나? 대통령 욕하면 큰일 나는데.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노강토, 너 지금 반역을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이 빨갱이 같은 놈, 당장 교무실로 와. 강토는 끌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나왔습니다. 노강토, 너 정말 미쳤구나. 대통령 각하를 모독하다니. 저는 모독한 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말을 쓸 수 없다고 한 것뿐입니다. 이 철없는 놈,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결국 강토는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토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토야,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예, 아버지. 얘가 정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강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강토야, 네 마음은 안다. 근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무이, 저는 틀린 말 안 했습니다. 알아. 내 말이 맞다. 근데 세상은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어머니는 강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토. 내 뜻대로 살아라. 어무이가 지켜줄게. 그날 밤 강토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백지 위에 진짜 세상을 쓰겠다. 소년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가난은 소년의 육체를 괴롭혔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재 타도, 부정선거 물러가라. 부산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4살 강토는 시위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 며칠 후 이승만이 하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던 대통령이 학생들 앞에서 무너지다니.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듬해 516군 사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강토는 불안했습니다. 또다시 총칼이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고등학생이 된 강토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강토야, 미안하다. 인문계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상업고등학교에 가겠습니다. 상고? 그래, 거기는 장학금이 있다던데. 예, 그리고 졸업하면 취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토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겪은 불공평함을 법으로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강토는 낮에는 상업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부기, 주산, 타자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낡은 법전을 펼쳤습니다.
헌책방에서 산 민법 교과서였습니다. 강토야, 너 상고생이 왜 법 공부를 하노?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 너 법대도 안 가는데 무슨 변호사냐?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볼 거다. 미쳤나? 대학 나온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을 내가?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법전을 읽었습니다. 민법, 형법, 헌법 하나하나 외워나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아, 고통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잘 시간이 아니다. 더 공부해야 한다. 상고를 졸업한 강토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법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마다 책을 사가져 갔습니다. 노강토, 너 제대하면 뭐 할 거냐? 전우가 물었습니다. 사법시험 볼 거야. 또 그 소리냐? 포기 안 하냐? 절대 포기 안 한다. 내가 꼭 변호사 될 거야. 제대 후 강토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모래를 삽질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강토야, 힘들면 쉬어라. 인부 반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씻고 책을 폈습니다. 하루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27살의 강토는 권양숙과 결혼했습니다. 양숙 씨,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가난할 것이요. 알아요. 괜찮아요. 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언제 붙을지 모르오. 기다릴게요.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믿음이 강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강토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라면밖에 없어요. 괜찮소? 라면도 줬소? 미안해요.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아니요. 당신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소. 고맙소. 1974년 첫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구나. 강토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꼭 합격한다. 1975년 3월 30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강토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노강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합격했다. 내가 합격했다. 강토는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합격? 정말요? 정말 합격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향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강토가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예,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어머니는 강토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노판석 씨 막내가 사법시험 붙었다던데? 그것도 고졸 독학으로? 대단하네. 개천에서 용났구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강토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서울대, 고려대 출신들이었습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저는 부산상고 출신입니다. 뭐? 상고? 고졸이라고? 동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토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여기 온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연수원 성적은 47등이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1977년 강토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강토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판사가 되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강토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높은 판사석에서 내려다보는 피고인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노인, 사기를 쳤다는 청년,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인 반성하시오. 동료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도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어느 날 한 노인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훔친 죄였습니다. 피고인, 왜 훔쳤습니까?
강토가 물었습니다. 판사님, 손주가 배고파서 울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서 울던 그 시절이 이 사람을 벌하는 게 정의일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높은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보여. 법은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건데 지금은 사람을 가두는 데만 급급한 것 같소? 그럼 어쩌시려고요? 판사를 그만두고 싶소. 아내는 놀랐습니다. 판사를요? 그렇게 어렵게 된 판사를? 예.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소. 1977년 말 강토는 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재직기간 고작 7개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나? 판사 그만두다니. 평생 보장된 자리를 왜 차버려? 하지만 강토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강토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명함을 돌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 변호사 고졸이라면서, 판사도 7개월 만에 그만뒀다면서. 사람들은 강토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노 변호사는 진짜 의뢰인을 위한다더라. 돈 없는 사람도 변론해준다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변호사님,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강토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점차 사건이 늘어났습니다. 수임료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말 강토는 제법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벌고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요트를 샀습니다. 골프를 배웠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사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요.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하지만 강토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여름 강토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임사건. 부산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대거 연행되었습니다. 사회과학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노 변호사님,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구해주십시오. 피해자 가족들이 강토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이 책 읽었다고 잡혀갔습니다.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강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었다고요? 예. H. 카라는 사람의 역사책을 읽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습니다. 강토는 그날로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면회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22살 청년 고호석이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강토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고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리영의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그런 책들입니다.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저들은 이게 불온서적이라고 합니다. 빨갱이 책이라고. 고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고호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36일 동안 대공분실에 감금당했습니다. 36일이나요? 예. 영장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호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신문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곡괭이 자루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구두발로 짓밟았습니다. 강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통닭구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통닭구이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세상에, 발톱이 뽑혔습니다. 고호석이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자 발톱이 없는 발가락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토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가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으려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이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변호사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꼭 당신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강토는 고호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만났습니다. 송병고는 23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역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약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사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송병곤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기 고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저들이 정기 고문을 했습니까? 예. 온몸에 전기를 흘렸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강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피해자들은 모두 20에서 30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생, 교사, 회사원, 농협 직원,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 책을 읽고 생각했다는 것. 구치소를 나온 강토는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사건을 맡기로 했어.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저도 따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위험할 수 있어.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오. 알아요. 그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세요.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오. 강토는 그날부터 불임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공소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온서적 목록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잡지 창작과 비평, 월간조선, 황성영의 산포 가는 길. 이게 어떻게 불온서적이란 말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는 세계적인 명저였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소설이었습니다. 창작과 비평과 월간조선은 합법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다. 강토는 영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H. 카가 어떤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H. 카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강토는 이 서한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를 하면서 강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요트를 타고 골프를 치던 날들,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시절. 그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강토는 요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골프 회원권도 팔았습니다. 고급 술집에 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노 변호사, 왜 그러시오? 잘 나가던 사람이. 내 길이 아니었소. 이제 진짜 내 길을 가려고 하오. 불임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거 맡으면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만 하오. 돈이 문제가 아니오. 양심의 문제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강토야, 정신 차려라. 권력과 싸우면 너만 손해야.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너 정말 고집세다. 그래서 판사도 그만둔 거지? 아마 그런 것 같소. 강토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초 불임 사건 재판이 시작되기 전 강토는 다른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응록 변호사, 김광일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노 변호사, 이 사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응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광일 변호사까지 사건에 연루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김 변호사는 변론을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토는 분노했습니다. 변호사마저 협박하는 권력. 그럼 제가 주 변호인을 맡겠습니다. 노 변호사,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합니다. 강토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모두 외웠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찾아 연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국가권력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한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재판 전날 밤 강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 내일이 걱정되어서. 잘하실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힘이 나오. 아내는 강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옳은 일이지. 두려워할 것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강토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파하던 자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성회비를 내지 못해 고개 숙이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제출하던 중학생 시절의 자신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강토가 말했습니다. 형님, 약속 지켜주세요.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알았다. 약속 지킬게. 강토는 눈을 떴습니다. 각오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내 어린 시절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1982년 4월 부산지방법원 불임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대학생들,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토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불임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981년 7월부터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으며 긴 기소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강토는 기소장을 들으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고 준비한 걸 보여줘야 한다. 검사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강토가 일어섰습니다. 예, 재판장님.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강토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은 불온서적이 아닙니다. 변호인, 그 부분은 추후 심리에서 아닙니다, 재판장님. 지금 당장 밝혀야 합니다. 강토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영국 대사관의 공식 서한입니다. H. 칸은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온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까? 해석하는 것도 죄입니까? 강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60일 이상 불법 감금되었습니다. 변호인, 그건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대공분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변호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토는 의학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고호석은 발톱이 뽑혔습니다. 피고인 송병고는 정기 고문으로 손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토는 피고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재판장님, 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만 책을 읽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다뤄졌습니다. 변호인, 감정을 자제하시오. 감정을 자제하라고요? 강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토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들이 이 아이들에게 한 짓을 보고도 감정을 자제할 수 있습니까? 법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강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진정하겠습니다. 강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매 공판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피고인들의 자백조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강토가 반박했습니다. 그 자백은 고문으로 강요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들의 몸에 남은 상처가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고호석, 이 자백조서가 사실입니까? 고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으로 자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을 당했습니까? 통닭구이를 당했습니다. 통닭구이란 무엇입니까?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몽둥이로 온몸을 맞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강토가 일어섰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도 피고인 측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진단서입니다. 공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토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나고 강토는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강토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님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사건을 꼭 이겨야겠소.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아니요. 더 잘해야 하오. 저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요. 강토는 밤마다 새로운 변론 전략을 짰습니다. 판례를 찾고 법리를 연구했습니다. 어느 공판에서 강토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판장님,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적행위입니까? 변호인,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 중 한 명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토는 공소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피고인의 발언 내용입니다. 광주는 고립되었으며 내란 상태에 들어갔다. 진압하는 살인 군대들이 무차별 사륙전으로 광주 시민은 분노하여 온다. 강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까? 이것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발언이 북한의 선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께 묻겠습니다. 강토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리와 포먼이 권투 시합을 합니다.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알리를 응원하는 것도 이적행위입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토는 계속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서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입니다.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강토의 변론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82년 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강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패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토는 피고인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애쓰셨는데. 고호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강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소할 거야. 그리고 상고도 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변호사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의 무죄를 증명할 거야. 강토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죄. 피고인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강토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드세요. 여보, 내가 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실력이 부족했소. 더 잘했어야 했소. 강토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불임사건 피해자들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소하자마자 강토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미안하다. 무죄를 받아내지 못해서. 아닙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피해자들은 강토의 사무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래. 함께 싸우자. 강토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편안한 삶에서 투쟁의 삶으로, 요트와 골프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최루탄과 곤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부산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강토는 시위대와 함께했습니다. 민주화, 민주화. 정경들이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강토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러서면 민주주의도 물러섭니다. 곤봉이 날아왔습니다. 강토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하지만 강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때려라. 마음껏 때려라.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날 강토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강토는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리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법을 바꾸려면 국회로 가야 한다고.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이 민주화의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토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호언 철폐, 독재 타도, 매일 밤 최루탄 연기를 마시며 싸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남편의 옷에서 최루탄 냄새를 닦아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어.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나는 괜찮소. 저 젊은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분열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출마했습니다.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강토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분열 때문에 졌구나.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강토를 찾아왔습니다. 강토 변호사, 정치 한번 해보시오. 저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변호사로 몇 명이나 구할 수 있소? 국회의원이 되면 법을 바꿀 수 있소? 김영삼의 말이 강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법을 바꿔야 한다. 불임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강토는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강토는 부산 동구에서 출마했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토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불임사건 변호로 쌓은 명성, 인권 변호사로서의 신뢰. 여러분, 저는 노강토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온 변호사입니다. 강토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아이고, 노 변호사, 아입니까? 예, 맞습니다. TV에서 봤습니다. 불임사건 때 그 젊은이들 변호하신 분 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이소.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노 변호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강토는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선거일 밤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강토 당선. 선거 사무소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당선입니다. 후보님, 당선이에요. 정말입니까? 강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다니. 여보, 우리가 해냈소.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날 밤 강토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초선 국회의원 노강토가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국회는 낯설었습니다. 베테랑 의원들은 강토를 무시했습니다. 고졸 출신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불임사건으로 유명해져서 당선된 거지 뭐. 강토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러 왔다. 저들의 인정 따위 필요 없어. 강토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법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 기회가 왔습니다. 제5공화국 비리 청문회.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TV 생중계로. 강토는 50 비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 의원, 이번 청문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기택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토는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50 시절의 비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례재단 모금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광주 학살의 진상을 연구했습니다. 1988년 11월 제5공화국 비리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석에는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앉았습니다. 안기부장 장세동, 경호실장 안현태, 법무부 장관 이종원, 그리고 재벌 총수들. 강토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저들의 죄를 밝힐 수 있다. 청문회 첫날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감싸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증인, 이래재단 모금은 자발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강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야. 야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장세동은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강토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강토의 질문 순서가 왔습니다. 증인, 노강토 의원입니다. 강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TV 앞에 시청자들도 주목했습니다. 증인, 88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연구라는 문서를 아십니까? 장세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업무 문서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강토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두환 정권을 영구 집권시키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강토는 해당 부분을 읽었습니다. 국민 여론 조작 방안, 야당 인사 감시 체계, 언론 통제 강화. 이게 평화적 정권 교체 준비입니까? 장세동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청사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만일의 사태? 민주적 정권 교체를 만일의 사태라고 부르십니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지만 강토는 계속했습니다. 증인, 이래재단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벌 총수들은 모두 똑같은 금액을 냈습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면 금액이 다를 텐데 왜 모두 기업 규모에 정확히 비례합니까? 장세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토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각 기업별 모금액입니다. 현대 100억, 삼성 80억, 럭키 60억. 정확히 기업 순위대로입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우연? 30개 기업이 모두 우연히 순위대로 냈다는 말씀입니까? 전국의 TV 시청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토는 그날 청문회 스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래재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벌의 총수, 한국 경제의 거물. 하지만 강토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래재단에 얼마를 기부하셨습니까? 100억 원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습니까? 정주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인,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요받으신 겁니까? 정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 든 강도한테 빼앗긴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강토는 재빨리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이래재단이 막후 권력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이전에는 묵묵히 추종하다가 그 권력이 퇴조하니까 독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정주영은 침묵했습니다.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6.29 이전부터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정주영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토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렇게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없을 때는 권력과 멀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재벌 총수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토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청문회 잘 끝났소. TV로 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주영 회장이 결국 진실을 말하더군. 당신이 잘 물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분도 양심이 있었던 거요. 권력이 무서워 말 못했던 거지. 강토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게 끝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큰 놈들이 아직 남아있어.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의 주범들이. 강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 이인재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증인, 발포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건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없이 어떻게 집단 발포를 합니까? 이인재 의원의 추궁은 거셌습니다. 강토도 가세했습니다. 증인, 광주에서 죽은 시민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십니까? 책임자가 공식 집계는 조작된 겁니다. 실제로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강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들은 계속 발뺌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당한 진압이었습니다. 강토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청문회가 계속될수록 강토의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쩔쩔맬 때 강토는 날카로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추궁했습니다. TV 시청자들은 강토에게 열광했습니다. 노강토 의원 진짜 대단하다. 초선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청문회 스타다. 신문들도 강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청문회의 신성, 노강토 의원. 논리와 열정으로 무장한 초선 의원. 강토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989년 12월 31일 청문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전두환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의 주범. 그가 국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강토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저자를 직접 상대하는구나. 전두환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12.12는 쿠데타 아닙니까? 전두환은 답변 대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인 질문에 답하십시오. 광주 사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발포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전두환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증인, 질문에 답하십시오. 하지만 전두환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퇴장하려 했습니다. 잠깐,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발포 명령부터 밝혀 살인마 전두환. 이철용 의원이 전두환에게 달려갔습니다. 방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이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광주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떠올랐습니다. 불임 사건에서 고문당한 젊은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싸워온 불의가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강토는 자신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명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국의 TV 화면에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강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노 의원,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 앞에서도 당신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명패 사건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강토는 완전히 청문회 스타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노 의원님, 청문회 잘 봤습니다. 명패 던지신 거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토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토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명패 던진 거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 좋아요. 저도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맙소. 강토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요. 알아요. 당신 곁에 제가 있을게요. 1989년 청문회가 끝난 후 강토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노동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1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당 합당.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져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강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독재와 싸우던 김영삼이 독재의 후예들과 합당하다니. 강토는 김영삼을 찾아갔습니다. 총재님, 이건 아닙니다. 강토 의원, 자네는 정치를 몰라.
정치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이건 전략이야. 권력을 잡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권력을 위해 원칙을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네도 함께하게. 그게 자네에게도 좋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강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거부하면 자네 미래는 없어. 미래가 없더라도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강토는 돌아섰습니다. 김영삼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그 결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야권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강토가 속한 꼬마 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제안해도 묵살당했습니다.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 1992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강토는 부산 동구에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3당 합당의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노강토는 김영삼을 배신했다. 전라도 당 깃발 들고 부산에서 뭐 하는 거야?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명함을 돌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꺼져. 배신자. 어떤 사람은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강토는 상처받았지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들을 것도 없다. 가라. 선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낙선. 강토는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습니다. 선거의 밤 강토는 선거 사무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내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어도 돼요. 나는 괜찮소. 정말 괜찮소. 강토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나를 버린 걸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아내가 강토의 손을 잡았습니다. 1992년 낙선 후 강토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끊겼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정치하다가 떨어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사건 맡기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재봉일을 시작했습니다. 강토는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치를 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강토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또 낙선이었습니다. 또 떨어졌구나. 강토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1996년에도 도전했습니다. 또 낙선. 3번 연속 낙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토를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노? 부산에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부산에서 나오노? 서울 가면 당선될 텐데. 강토에게도 제안이 왔습니다. 노 의원님, 서울에서 출마하시죠. 거기서는 당선됩니다. 아니요. 나는 부산에서 하겠소. 왜 그러십니까? 당선이 목적 아닙니까? 당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 더 중요하오. 그래봐야 계속 지는데. 그래도 해야 하오. 누군가는 이 벽을 깨야 하오. 강토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토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벽이 무너질 거야. 1998년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토를 불렀습니다. 강토 의원, 종로에서 한번 해보시오. 종로요? 거기서는 당선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국회의원이 필요하오. 강토는 고민했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종로에서 해보겠습니다. 종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토는 종로 거리를 누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강토입니다. 종로 시민들은 강토를 반겼습니다. 노 의원님, 청문회 잘 봤습니다. 불임 사건 때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강토는 고마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부산 시민들과 달랐습니다.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 강토는 당선되었습니다.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강토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왜 안 될까? 언젠가는 부산에서도 이기고 싶다. 국회로 돌아온 강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강토를 불렀습니다.
강토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장관이요? 저는 자네가 적임자요. 바다를 잘 부탁하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토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출근한 첫날, 강토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강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새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권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관실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예. 문을요? 예.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장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는 없애겠습니다. 장관님, 그건 전례가. 전례? 나쁜 전례는 깨야지요. 강토는 파격을 이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현관에서 대기하던 의전을 없앴습니다. 지방 출장 때 좋은 차를 빌려서 마중 나오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업무용 차면 충분합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직원들과 이메일로 소통했습니다. 수평적 토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주십시오. 계급에 상관없이. 처음에 직원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토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다르시다. 진짜 국민을 위하는 분이시다. 강토는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해양 환경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장관님, 이 정책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요. 예산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강토는 국회를 설득하고 기획예산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냈습니다. 어민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노 장관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01년 강토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노 의원님이 대통령? 그건 좀. 지지율이 너무 낮은데요. 이인재 후보가 유력한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강토는 꼴찌였습니다. 지지율 2%, 이인재 후보가 30%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강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 유세장이 아니라 작은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노강토라고 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TV에서 봤는데 진짜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고, 내 손이 더러운데. 괜찮습니다. 할머니 손이 제일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이 대통령 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강토는 하루에 서너 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목이 쉬도록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강토를 응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사모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노강토. 인터넷 게시판에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노강토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바보 같지만 정직한 정치인. 바보 노강토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서울 가면 당선되는데 부산에서 자꾸 지는 바보. 하지만 노사모 회원들은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보 같지만 정직한 사람. 세상에는 이런 바보가 필요해. 강토도 이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바보라. 나쁘지 않네. 정직한 바보 좋지. 노사모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있던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노 후보님, 저희가 모은 돈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꼭 대통령 되세요. 강토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토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투표할 수 있는 경선. 정치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토는 밀어붙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초반에는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점차 강토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폭발적이었습니다. 20대, 30대가 대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노강토. 경선 집회마다 노란 풍선이 가득했습니다. 노사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친구들아, 꼭 투표하자. 부모님께도 투표해달라고 하자. 노풍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언론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2% 후보가 1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인재 후보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인터넷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선동당하고 있다. 하지만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선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토는 긴장했습니다. 여보, 떨리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요.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인재 후보가 앞섰습니다. 역시 어렵구나. 하지만 점차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 후보님, 역전입니다. 1위입니다. 정말입니까? 강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노강토 47.8%, 이인재 41.3%.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였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선장은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노강토. 노사모 회원들은 울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바보가 이겼어. 강토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차별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강토는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본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강토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고졸 출신이 무슨 대통령인가? 좌파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매일같이 악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토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노강토를 지킨다.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노강토.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더 레즈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노강토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노란 풍선, 노란 머플러, 노란 옷. 모든 것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강토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 날 밤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단일화를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입니다. 정몽준, 지지 철회. 노강토 낙선 위기. 모든 언론이 강토의 패배를 점쳤습니다. 선거 캠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후보님,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참모들이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강토는 침착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님, 국민을 믿읍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강토는 참모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회창 후보가 앞섰습니다. 역시 어렵구나. 강토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표가 개표되면서 강토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후보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역전. 후보님, 역전했습니다. 1위입니다. 선거 캠프가 들썩였습니다. 우와, 이겼다. 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노강토 48.91%, 이회창 46.59%. 승리였습니다. 권력도 돈도 학벌도 없던 바보 노강토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강토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강토, 노강토, 노강토.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김해의 가난한 농부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토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강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 공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던 청년 시절, 불임 사건에서 만난 고문 피해자들,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지던 순간, 3번 연속 낙선의 좌절,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토는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말에 전국이 술렁거렸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강토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강토는 청와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강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영광입니다. 비서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각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예, 하지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각하는 왕의 호칭 아닙니까?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통령님. 강토는 청와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가 왜 필요합니까? 한 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의전?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청와대 식당도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이용했습니다. 대통령님, 별도로 드릴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 중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다르시다. 강토는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과거사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해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의 의문사들,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들,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자를 밝혀냈습니다.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도 재조사하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반발했습니다.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하지만 강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습니다. 재벌 개혁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순환 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습니다. 재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혜 아닙니까?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 발전입니다. 강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벌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설득하십시오.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국민께 호소하겠습니다. 강토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수의 재벌이 경제를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강토를 지지했습니다. 노 대통령님 말이 맞아. 재벌들 너무 배불러. 하지만 재벌과 보수 언론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노강토는 친북 좌파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토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 길이 맞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길이야. 그러던 중 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토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아도 대화해야 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강토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확대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보수 진영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노강토는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있다. 안보를 포기했다. 빨갱이 대통령. 강토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필요해. 전쟁은 절대 안 돼. 2004년 3월 12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에서 탄핵안을 상정했습니다. 탄핵? 강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선거법 위반과 경제실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내가 언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강토는 허탈했습니다. 그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노강토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쿠데타입니다.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193, 반대 2. 탄핵 소추안 가결. 강토는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지 불과 1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토는 청와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탄핵 무효. 노강토를 지킨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가족들 모두가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강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서울뿐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은 무효다. 노강토 대통령을 지킨다. 보수 언론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국민들이 왜 저러는 거지?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압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참패.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거다. 노 대통령을 지지한 거야. 국민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토는 긴장했습니다. 제발 기각되기를. 오후 3시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강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님, 승리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참모들이 환호했습니다. 강토는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다시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노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강토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강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소.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고맙소. 강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려면 개방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설득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과 보수 언론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동계도 반발했습니다. 이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도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변절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강토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가는데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까?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강토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DMZ를 걸어서 넘다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노 대통령.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경제 협력을 확대합시다. 좋습니다.
10.4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평화, 협력,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토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평화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니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노 대통령, 북한에 또 퍼주었다. 안보를 팔아먹었다. 김정일에게 속았다. 강토는 상처받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왜 이렇게 폄하하는 걸까? 2008년 2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강토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강토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과 개인 물품 몇 개. 대통령님, 정말 이게 다입니까? 예. 이게 다입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은 짐이었습니다. 강토는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오리와 닭이 있는 평범한 농가. 여보, 우리 집이다. 그래요. 드디어 집에 왔네요. 강토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강토 대통령 형 뇌물수수 의혹,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토는 당황했습니다. 내 형이 뇌물을? 대통령님, 검찰이 형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 강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신 동생이 대통령인데 뇌물을 받았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00만 달러 정도. 강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형이 욕심을 낸 건가?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알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노강토, 형 비리 연루 의혹. 대통령 재임 중 알았나? 강토는 봉하마을 집에 앉아 신문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 노강토 일가, 비리 의혹 총정리. 검찰, 전 대통령 직접 조사 방침. 강토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강토는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형님 비리에 대해 아셨습니까? 강토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다니 치욕이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강토입니다. 직업은요? 무직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강인 씨가 받은 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대통령님 성함을 거론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형이 잘못한 겁니다. 부인 권양호 씨도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데요. 강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까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토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끝없는 질문들. 이 돈은 뭡니까? 그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강토는 지쳤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하마을. 취재진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님, 조사 어떠셨습니까? 강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돈을 받았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왜 그랬소? 박연차 씨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강토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까지 내가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강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다음 날부터 언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노강토 일가 총 비리 액수 100억 추정. 청렴이라더니 결국 돈 받아. 위선자 노강토. 강토는 신문을 보다가 찢어버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오.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이 돈을 받았고 아내도 일부 받았고 자신은 몰랐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을 믿었는데 배신감이 든다.
역시 정치인은 다 똑같아. 노사모 회원들도 분열했습니다. 끝까지 믿자. 아니야, 이건 변명할 수 없어. 강토는 고립되었습니다. 5월 초 강토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위선자. 감옥 가라. 강토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5월 중순 강토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봉화산. 평소 자주 오르던 산이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숲이 울창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평화롭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부엉이 바위.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토는 바위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평화로운 풍경. 나는 행복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소년 시절, 정의를 위해 싸웠던 변호사 시절, 국민과 함께했던 대통령 시절. 나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좀 했소. 혼자? 응. 위험해요. 경호원이라도 데리고 가요. 괜찮소? 강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마라.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토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5월 22일 밤 강토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먼저 자겠소. 벌써요? 괜찮아요? 응, 피곤해서. 그래요. 푹 쉬어요. 아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강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해의 가난한 집, 공부하고 싶었던 소년, 불임 사건의 젊은이들, 청문회의 열기, 대통령 선거의 승리, 탄핵의 고통, 그리고 지금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새벽 3시 강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토는 아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마라. 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근처에 아주 조그만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짐작하기 어렵다. 나머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라.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책으로 갚을 수도 없는 빚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책도 쓸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다시는 내 때문에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서 집 근처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강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봉화산 쪽으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오르던 길.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토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 모두들. 안녕. 2009년 5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경호원이 강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엉이 바위 아래. 대통령님.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모두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속보. 노광토 전 대통령 서거. 모든 방송이 특보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노광토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봉하마을에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설마. 사람들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노란 풍선을 들고, 노 대통령님,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열하며,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울었습니다. 노인들도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왜 혼자 가시노?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이념도 모두 잊고 함께 울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판했던 언론들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 시대의 정치인이 떠났다. 5월 29일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경복궁 앞 광장.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광토, 노광토, 노광토. 운구차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편히 쉬세요. 노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수만 개의 노란 풍선.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구는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히 가세요.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며 봉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뒷산, 조그만 언덕. 거기에 강토는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광토 1946-2 청구. 간소했습니다. 강토가 원했던 대로. 하지만 그 비석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매주, 매년. 대통령님 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토가 떠난 자리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남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젊은이들은 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노 대통령님처럼 살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2016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의는 살아있다. 강토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봉하마을 언덕. 작은 비석 앞에 노란 풍선이 놓여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대통령님, 잘 지내시죠?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님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해가 집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오리가 온답니다. 강토가 사랑했던 풍경. 그곳에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강토의 마지막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강토가 그랬던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좌절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노광토, 김해의 가난한 농부 아들,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리고 영원한 바보 노광토.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끝. 다시는 내 때문에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토의 마지막 말.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대통령님, 미안한 것은 우리입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그러나 약속합니다. 대통령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노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봉하마을 언덕 위로, 구름을 넘어, 하늘로. 그곳에 강토가 있습니다.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 희망의 바람, 강토의 바람, 우리 모두의 바람. 오랜만에 듣는 16대 대통령의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노란 풍선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